일본 사람들의 7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 주었다라는 부분이죠. 한국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굴욕적인 외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일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니까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단히 우호적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느낀 일본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 호수학과 유지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신사임당 유튜브에 나올 수 있어가지고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쪽에서도 이 정보는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먼저 대통령실 옆에 연산 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는 미군 기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군 기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특히 거기에는 그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모의가 캐치된 거죠. 그거는 토종을 할 필요 없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 헤드폰을 이렇게 키워서 전파를 많이 접수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한 수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일본이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일본 쪽에 그러한 비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라든가 미리 미국 쪽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해서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일본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정보를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캐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한미일은요,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히 군사 정보를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지소미아라는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가동시켰다라는 것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그것을 리얼타임으로 순식간에 교환하는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한국하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국 공동으로 순식간에 군사 정보를 교환합니다. 특히 처음은 그것은 북한에 관한 정보였어요.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북한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중요한 군사 정보라고 생각하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쯤에 한국의 군사 기밀이 미국의 일간지에 갑자기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미국 쪽에서 한국 내에 그러한 기밀 정보까지 수집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한미일 건조라는 차원에서 일본도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즉각 교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에 대해서도 일본 쪽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12월 4일에 계엄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바로 그 아침에 기자들이 일본 안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표정이 아주 알고 있었다라는 표정. 그러니까 혹시 처음 들었다고 하면 좀 놀란 표정이라든가 그거는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네요 라든가 뭔가 이야기가 있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우리는 특단의 그리고 중요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그 정보에 접해 있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미일 간의 그러한 정보 교환 시스템으로 인해서 먼저 미국 쪽에서 알게 되면 일본 쪽에도 금방 간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에 미군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주기지라는 것을 미군이 한국의 편택에 갖고 있습니다. 그 우주기지는 역시 우주,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공간을 말하죠. 우주공간, 그러니까 우주군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군대를 스페이스 포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다르게 공중을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또 한국航空하고 함께 이것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군만의 정보로 비밀리에 하기가 어려워요. 요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할 만한 내용을 한국군이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여서 사실상 미국 대사관에서는 금방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했고, 그런 게 다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상당한 안쪽 모의를 금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다. 혹시 모의를 금이려고 하면 한국만에, 그럴 경우는 한미 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렵잖아요. 윤 대통령이 만든 게 한미를 건조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것으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당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보 공유가 활발한 상황에서 계엄은 시작부터 힘든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 방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밖으로 많이 안 나가요. 거기는 총파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뉴스로 나와 있는 것은 롯데리아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만의 비밀스러움, 또 미국을 배제하여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또 편택의 모든 미군 부대가 가지 않았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그러한 정보부가 사실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망각했는지 대통령 자체가 군으로 가지 않았고 하니까 약간의 판단 오류가 있었고, 처음부터 계엄한다는 것 자체가 판단 오류인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과 시위 문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의 거의 7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주었다라는 부분이죠. 한국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그러한 일본에 대한 태도는 굴욕적인 외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안에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표면적으로 보니까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단히 우호적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느낀 일본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지만, 물론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계엄이라는 것은 모르문이다. 45년 이후 일본은 계엄이라는 것이 일본의 법에서도 헌법에서도 사라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군하고 달리 일본군은 없고 자위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군대가 한국 전체에 대해서 통치하려고 나온다라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뭔지 몰라, 일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 정도의 뉘앙스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오히려 계속 윤 대통령의 움직임은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그런 것이니까 굉장히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먼저 혐한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르자 내각이 2006년에 시작돼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시기에 혐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2차 아베 정권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거의 8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 이후 그 스가 키시다 정권까지 와가지고요. 일단 교만이라는 것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쪽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일본의 특히 극우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면서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교만이라는 것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돼가지고 교만이라는 것을 거의 할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본이 또 요청하지 않는 것까지 나서서 상당히 의호적으로 해줬다. 한국에서 보면 그거는 친일, 구려외교였는데 일본에서 보면 좋은 거잖아요. 오염수 반유도 이것은 오염수는 아니다 라고 해줬고 그러니까 일본은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관산 같은 것도 사실 사도관산은 일본 안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 그런데 일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곳을 등록해 주었다라는 게 있으니까 교만이라는 것을 하는 그 세력들도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교만이라는 것을 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일본의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때까지의 교만도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교만이 부활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배후에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요. 요새 한국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어떤 집회는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또 나눠주는 그 사진도 찍혔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가 5만 원 줄게라는 이야기가 녹음되어 유튜브에 나가기도 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교만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보통 아르바이트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 시위에 나가서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자신을 돌아봐서 굉장히 나쁜 것을 했다. 그렇게 반성한 사람들 꽤 있었고 그 사람들이 SNS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하루에 15,000엔이었다라든가 단시로서는 1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중심적인 사람들 빼고는 그 아르바이트로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한국하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본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양심적인 시민들이 나서서 카운터 교만 시위라는 것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 시위가 다시 부활을 태워도 카운터 교만 시위가 더 부활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도 윤석열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또 싸우잖아요. 일본 안에서는 교만 찬성, 교만 반대 이렇게 또 지금까지는 싸우고 있었어요. 약간 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다. 배경이 좀 다르다고 해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혐한의 사례와 근본적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베 신조의 1차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 2002년에 사실 함께 만들어진 것이 교만 시위였어요. 교만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그 재특회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제1한국인의 특권을 반대하는 모임이었어요. 그것을 제1한국인의 특권의
그리고 모임의 회, 재특회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였습니다. 사실 아베 신조 정권 자체하고요. 그러한 재특회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신조 정권의 그 장관들 있잖아요. 그 장관들의 후원회라든가 그 후원회의 회장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혐한 시위에 나가는 재특회의 간부라든가 그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베 전 총리가 그러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극우적인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혐한 시위에 또 목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로서의 혹은 정치인으로서 당시 계속 지지자들을 많이 만든 하나의 방법은 북한 대립이었어요. 그거하고 같은 시기에 재특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까지도 적으로 간주하여서 특히 문재인 정권 문재인은 북한하고 사이좋게 가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가고 일본에게는 나쁘게 갈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하고 한국이 먼저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통일되지 않아도 공존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의 극우 세력은 한국이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어야 한국 내에 일본 극우 같은 극우 세력이 힘을 얻게 돼가지고 그 한국 내의 극우 세력하고 일본 내의 극우 세력이 연대를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통일이 되거나 북한하고 남한이 사이가 좋아지면 일본의 극우의 어떤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요. 이거 한국하고도 비슷해요. 반공 친미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의 반공라는 것은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나 사실 중국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사실 북한도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 아니거든요. 지금 완조 국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거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일본의 극우들은 반공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러한 반공을 외치는 사람들하고 연대하여 자신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06년쯤에 결단을 해요. 한국의 한시는 노무현 정권이었잖아요.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한국에 생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 또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한에서 집권해야 된다. 노무현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의 문재인도 안 된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일본 극우들은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원하면 되느냐? 그때 일본 극우가 결론 냈어요.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2006년의 이야기예요. 그때 결론 냈습니다. 뉴라이트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 좌파였다. 원래 운동권이었고 그러니까 한국 내의 좌파 진보 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향해가지고 지금 우파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좌파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뉴라이트를 지원하면 다시 한번 한국의 노무현 같은 정권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일본 쪽에서 잘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책에 썼어. 대담하는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도 많은 한국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한국을 위해서 혹은 한국의 포스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을 혹은 뉴라이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한국을 리더해 나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이미 일본 안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국 안에서 뭔가 새롭게 보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안에서는 또 오히려 굉장히 많이 또 비판받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논낙당해가지고 한국 안에서 뭔가 이거 새로운 이야기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전체성을 오히려 훼손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한국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거짓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일본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뉴라이트라는 게.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버려야 된다. 이것은 1905년쯤부터 시작된 당시의 친일 세력 이루치네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현재 뉴라이트는 거의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905년쯤부터 시작된 이루치네도 폐후에 일본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밀정이 된 손변준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한일 군사동맹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또 한국하고 일본이 1대1의 관계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게 한일 합방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이루치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일 합방이 아니라 한일 병합이 되어버렸습니다. 병합이라는 것은 그 일본 아래에 한국이 들어가는 식민지화였고, 그러나 이르치네 사람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거짓말, 한국하고 일본이 1대1의 대등한 관계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 뉴라이트의 여러 사람들도 일본하고 함께 가면 한국이 더 발전하고 또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역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그냥 현재만 그리고 오늘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역사적인 입체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